오늘은 1930년대 한국 시단의 중심 인물이었던 정호승 시인의 아드님이자 작곡가인 정태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충주에서 나오셨죠? 네. 네.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몸일꽃 시인으로 알려지신 서정 시인이신데 우선 아버님에 대한 말씀하기 전에 정태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교직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70년도부터 교직에 있었는데요. 한 30여 년 봉직을 했습니다. 예. 태어나신 곳도 충주시죠? 예. 그동안 퇴직하시고 여러 해가 되셨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예. 지금은 이제 선산에다가 호두나무를 심었어요. 예, 그걸 가꾸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와 음악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 하에 끊임없이 작곡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 시와 음악의 만남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하신 거죠? 예.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들이 각 시군별로 한 5, 6명씩 되니까 한 대충만 잡아도 한 3, 40명 되네요. 예. 시인들만은요. 네. 그렇게 해서 시와 음악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하에 그 회원들의 작품들을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성악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발표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그 결실을 봐서 제1회 시음악 만남회 주간에 그 작곡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디서? 예, 충주에서 했어요. 충주에서요. 예, 충주에서 했고 이제 내년에 2023년도 내년에는 청주에서 그 발표를 할 계획이고 이 계획대로는 청주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각 시군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시인들 또는 학생들의 이제 동시 이런 것들을 작곡을 해서 발표를 하고 해서 문학과 그 음악의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 음악, 만남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그럼 거기에는 이제 작곡하시는 분, 시 쓰시는 분, 노래하는 분들도 있나요? 그분들은 회원으로 그 섭외를 하지 않고요. 이제 시와 작곡. 그 시인들하고 작곡가들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봉사로 전 시 작품 내고 작곡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 퇴직 후에 오히려 더 바쁘시게 원래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일만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더 바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기려야 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그 아버님처럼 몸일꽃 시인 정호승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지신 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이 문학하는 분들 중에서 이분을 기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떤 그런 기리는 행사 같은 것은 없죠. 초창기에 퇴직을 하고서
호승시 문학회라고 하는 것을 해서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사에서 좀 의미 있는 작품 활동을 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는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호승시 문학회. 예, 호승시 문학상을 제정을 그래서 해가지고 문학상을 만드셨단 예. 말이죠. 그거를 한 6회 정도를 했었는데 그럼 상금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상금은 어디서 만드셨어요?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문화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 자비로 했죠. 아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회까지 하셨나요? 예, 그래서는 한계점에 좀 다다라서 오. 일단은 좀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재개를 해야겠지요. 아드님 쪽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 문학을 하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서 좀 그런 상을 운영해 주면 보기에도 참 좋을 듯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더 의미도 있겠고 제가 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확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럼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아버님 정호승 시인의 시비가 어디 서 있나요? 2013년도에 예. 그 대전에 그 오늘의 문학사라고 하는 그 문학회가 있는데 그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시비를 좀 만들었는데 예. 어디에다가 시비를 세울 것이냐 여기에 전 여러 이제 의견들이 오고 가고 했었어요. 예.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공원이라든가 또 아버지가 태어나신 그 충주 교현동 그 어딘가인가 예. 그런 곳에도 좋겠고 했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뭐 2013년이라고 해야 얼마 안 된 세월 전이지만은 그때까지도 예, 아버지가 월북 작가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충주시에 있는 문학단체들에서 호응도 받기가 어려웠고 더구나 뭐 시에 이야기하기에는 더구나 그랬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조선시대 때에 영남에서 한양길 가려면 가는 그 육로가 마침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쪽으로 길이 있는 게 있어요. 예. 지금은 뭐 폐로가 된 곳이지만은 그곳에 그 산기슭에 세웠어요. 예, 바깥에 세우기가 저 자신이 사실 두렵더라고요. 저 시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들고 또 계속해서 호응을 해주시는 그 문학 단체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그 세웠던 겁니다. 그 정우승 시인께서 언제 월급을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그 1950년도 6.25 예. 네, 전쟁이 났고 남북한이 서로들 뭐 예, 밀고 예. 밀리고 예. 할 때 그때에 그 월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월북을 하시고서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은 가족들한테 늘 있잖아요. 네. 혹시라도 무슨 연락이 없나 뭐 하는 네, 거죠. 네. 그런 기다림으로 어머니는 좀 평생을 그 사셨는데 뭐 조그마한 그 바람결에 들려오는 그 소식 하나도 없었던 거 보면은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월북을 하셔서 활동을 하신 어떤 기록들이 있나요? 그 전에 그 문학 활동은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문학 활동을
그 말씀드리자면은 그 아버지가 문학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충주 교윤학교 교윤초등학교죠 지금. 거기 졸업하시고서 그 중앙고보를 서울 중앙고보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그 좌익 서적을 많이 탐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충주 사람으로 그 한참 그 이데올로기 쪽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김삼룡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먼 친척 되는 분이 아버지하고 같이 중앙고보를 다녔다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가 이제 중앙고보에 가서 좌익 서적을 많이 탐독을 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점점 좌경화가 되면서 물론 그 당시에 일제의 한거하기 위한 그 방편의 한 방편이었지만은 그래서 좌경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는 그 지역의 그 문인들 이무영, 이흡, 또 지복문 이분들하고 같이 그분들하고는 한 대여섯 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마 문학을 동경하는 그 문학 소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문학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무영이 타임지를 조선문학이라고 하는 제호로 바뀌면서 발간할 때에 아버지가 그 재정을 모두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은 재산이 그 당시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1936년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직접 조선문학의 편집도 하시고 발행인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그때 한국문단사에서는 영향이 있는 그런 잡지였죠. 그렇죠. 그걸 이제 혼자 재정적인 것까지 전부 책임을 지시면서 경영을 하셨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조선문학을 온전히 인수를 받아서 해나가실 때는 이제 결혼을 막 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종로 서울로 올라가셔서 아래층에다가는 경충무역이라고 해서 그 트럭을 하나 사셨다 그래요. 2층에는 조선문학사를 차려놓고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병행을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결국은 실패를 보시고서 뭐 예나 지금이나 문학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돈 안 되는 거잖아요. 돈만 들어가는 거지. 그 할아버지 때, 그럼 아버지가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때 사실은 아버지가 13살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39에.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버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셨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 문학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또 조선 문학을 운영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도 실패를 보시고서 고향에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이죠. 충주에서 생활을 하시면서도 글을 계속 그때 발표를 하셨잖아요. 아버님이 17세 때 문단에 나왔으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것이 이제 그 조선문학을 조선문학 쪽으로 만드셨을 때 그 당시니까 그때가 17세셨거든요. 그랬었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모밀꽃 1, 2 그 참 서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를 저희들이 보면서 자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모밀꽃 시인이라고 해야
대략 알죠? 그 쓰는 사람들도. 예, 아버지가 이제 1939년에 모밀꽃이라고 하는 네. 시집을 상제하시게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작곡을 하면서 시와 음악의 만남이라고 하는 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버지는 모밀꽃에 굉장히 침착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왜 그러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태어나시고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교현동에 네. 교현동이 그 향교가 있는 데거든요. 그 네. 향교 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네. 그 언덕이 풀목고개인데 그 이제 풀목. 그 대장 예, 풀만은 풀목, 예. 그러니까 풀목고개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전국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풀목고개인데 그 풀목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버지 시집에서 많이 나오는 그 지명들이 그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다 보이게 돼요. 예. 예. 그래 그 풀목고에 올라가서 보면은 계명산 쪽으로가 그 높은 산에서 낮은 이렇게 구릉이 쭉 연결되잖아요. 네. 그 구릉이 가을 되면 온통 모밀꽃이었다 그래요. 메밀꽃이죠.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어릴 때의 감성도 있었지만은 그 저한테 이제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네. 한 분은 그 강릉채 씨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조선문학을 인수하면서 서울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셨었어요. 네. 전 어머니라 그래요. 저는 네. 채 씨 어머니를. 근데 전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 뒷바라지를 많이 좀 하셨는데 중당에는 그것이 어려우시니까 그만 자결을 하셔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금난도 자금난이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하니까 시뢰에 빠져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것하고 아버지의 어릴 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밀꽃이라고 하는 게서 오버랩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아버지의 모밀꽃 1이래요. 예. 어느 여인의 슬픈 넋이 실린 양 이렇게 하고 나거든요. 네. 아주 깨끗한 건데. 근데 모밀꽃 2가 또 있어요. 예, 있죠. 올해같이 가무는 해에는 들에 가득 마음에 가득하고 나오죠. 모밀꽃이 많은 피는 해는 나라가 가난하고 이러죠. 근데 모밀꽃 2는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하에 우리 민족의 그 아픔에 대한 것이 그 모밀꽃 2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시는 모밀꽃 1과 2의 그 의미들이 전부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모밀꽃이라고 하는 그 시는 제게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아드님께서 이 모밀꽃 일에 대해서는 작곡을 하셨죠. 예. 88년도에 원래 이제 해금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92년도에 웬 분이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예. 그 아버지 시집 그 영인본을 갖고서 그 이제 정호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호승은 아버지의 필명이고 그렇죠. 본명이 정영택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버지 필명을 몰랐으니까 모밀꽃이라고 하는 시집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정호승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그 필명일 거라고 누가 알 사람 없었냐. 마침 먼저 어머니가 마실 가셨을 때요. 부랴부랴 어머니 이제 오시라고 해서 했더니 아버지 맞다. 호승이다. 그래서 그 시집을 봤죠. 보니까 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냥 우리 집 사연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이 모밀꽃 1 딱 보니까 이제 악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 작곡을 했었어요. 그때가 정 선생님이 몇 살이실 때인가요?
그 92년도니까 아, 92년도. 예, 92년이니까 50살 막 됐을 땐가 예, 예, 예. 40 몇 살 땐가 후반 그렇게 됐습니다. 모밀꽃 1과 모밀꽃 2도 작곡이 됐나요? 예, 이제 그 후에 이제 시집을 이제 읽어 보니까 아버지가 모밀꽃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셨나 하는 거 보니까 모밀꽃 일은 온전히 전어머니에 대한 회한이더라고요. 가정사고. 네. 근데 모밀꽃 일을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이 현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전어머님하고는 자녀가 없으셨죠? 없어요. 예, 시집 오셔서 2년만 사신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결혼하실 때 아버지가 그 폐를 앓았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합방을 안 시켰대요. 건강 나빠진다고. 더구나 그런 저기도 있고 해가지고서 손이 없어요. 손 없이 시집 오신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아드님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참 이 교직에 계시면서 자녀들을 전부 거느리시고 성장을 시키셨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군요.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신 게 경성사범 출신이시죠? 경성사범 나오시고서 첫 발령이 교현 보통학교가 되죠. 거기에 이제 훈도로 이제 발령을 받으셔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막 이제 서울서 막 내려와 계실 때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종 선생님이 아버님을 마지막 보신 게 언제신가요?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저 좌익 우익 뭐 이념 갈등이 아주 심할 때라 아버지는 충주의 집에서 거의 안 계셨어요. 거의 이제 대전 쪽으로 오셔가지고서 많이 피신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대전에는 그 누님이 아버님 누님 저한테 고모죠. 고모님이 이제 사셨었거든요. 거기에 많이 저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김구 선생의 남북 협상에 이제 따라갔다 오시고 뭐하고 하면서 체포되셔 가지고 이제 청주 교도소에서 저기 하시고 할 때에 제가 4살 때에 어머니는 우리를 데리고서 충주를 떠나요. 뭐 도저히 뭐 좌우 뭐 이런 그 테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할머니도 그 테러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4살 때에 이제 떠나 가지고서 김천으로 내려오는데 김천이 외가거든요. 근데 거기 김천 내려오셔 가지고서 직지국민학교 직지사 있는데요. 그 직지국민학교에 어머니가 다시 복직을 하셔요. 그때가 47년도인가 그래요. 그때에 47년도인가 48년도인가 그때에 아버지 잠깐 오셨어요. 아마 이제 그 형무소에서 형 다 사르시고 그때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 선생님이 5이나 6살 때쯤 그때요. 그때쯤 아마 되시죠? 5살 때쯤 그렇게 되시겠죠. 그래 뭐 아버지하고 그래서 뭐 한 달이니 2달이니 살았다는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 한 장면밖에 없어요. 요때 있었지, 요때 있었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은 그 편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월북 시인이라고 하는 낙인으로 그 낙인으로 이제 가족들도 전부 이 곤경에 처하고 하는 게 아마 뭐 저 말씀을 안 하셔도 대단히 여러 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한번 피뜩 보고 떠나신 아버지 때문에 그 후유증이 그 뒤로 이 성장하시면서 여러 케이스가 있을 텐데 대략 이런 것들이 참 그때 잊지 못할 것들이다라고
지금 기억나시는 게 어느 일들이 있으신가요? 뭐 가장, 연좌제에 이제 얽히게 되는 거죠. 연좌제라고 이게 저희 누님이 두 분인데 큰 누님이 간호장교에 임관 몇 개월 앞두고서 바로 퇴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 남동생인데 이제 ROTC 간다고 하다가 이제 쉬는 조에 걸려서 못 가고 뭐 이건 아주 적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학교를 7군데를 전학 다닙니다. 중학교는 4군데를 다니고 1년에 한 번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한 곳에 이제 발령을 받으셨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이 경찰이나 이쪽에서 우리 지역에 두지 말아라, 옮겨라. 그 압력을 가하니까 계속 뭐 교장들은 할 수 없이 이제 내신 내야죠. 그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남편이 월북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적으로. 그래 어릴 때에 중학교 때는 태안중학교 전 다녔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요. 태안중학교 1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이제 태안중학교 계실 때인데 한 밤중에 바깥에서 우는 소리가 나요.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그래 웬일이지 하고서 이제 눈 비비고 이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문구멍으로 내다보니까 웬 건장한 그 아마 형사들이었다는가 싶어요. 둘이 와서 어머니 막 욱박질르더라고요. 아버지 안 왔느냐 뭐냐. 어머니는 왔으면 제발 잡아가지고 나한테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결국 5.16 나고서는 어머니가 권고사직을 당하죠. 권고사직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이 충북에 있을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저한테 접근하는 적은 없었는데 그 서울에 있으니까 그 관할 학교에 있는 거기에서 그 파출소에서 아예 그 전담 순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만나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도 있었고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참 찔기게도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실제로 정호승 시인이 월북을 했다. 월북 활동한 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글쎄요. 것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가 폐병을 앓으셔서 이렇게 그 6.25 때 그때 후퇴하고 막 월북하고 그랬을 때도 막 각혈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자네 아버지는 또 월북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걸세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기억이 났는데. 그런데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아버님의 시 중에 그런 사회주의적인 어떤 시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없어요. 전부 서정적인 시고 예쁘고 아름다운 시인데 근데 그렇게 글쎄 낙인을 크게 찍어가지고 참 곤경들을 겪으시고 그럼 뭐 우리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그렇죠. 비극이죠. 그렇죠. 뭐.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죠. 그래. 2013년이면은 근데도 한참 현대인데 아버지 시비를 세울 그 자리조차도 망설여지게 되니까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문인으로서의 정호승이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쪽으로 그 시각으로만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도 이제 그런 데 얽혀가지고 그 뭐 여러 일들이 있어요. 무슨 뭐 친일 행각이다, 뭐 좌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직도 그 고집들을 피우는 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모신 것은 그 아버님이 아니어도 이제 우리 정태준 선생님 개인으로도 끊임없이 그렇게 작곡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모임도 만들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곡을 하신 것이 총 몇 곡쯤 되실까요? 그래 청주교육대학 들어가서 오동일 선생님이 교수님이 계셨는데 작곡가 그 교수님이 특별히 저를 픽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하게 그 개별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학년 때에 작곡 발표를 한 번 했어요. 그것이 몇 년도? 그 69년도요. 1969년? 예, 69년도에 수동성당에 큰 강당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작곡 발표를 하는데 그 청주교대 교수님들이 거의 다 오시다시피 했어요. 혹시 그 작곡 발표회가 충북에서 최초 아닙니까? 제일 최초입니다. 정태준 선생님이 시인이시잖아요. 시인이라기보다요. 그래도 저 심상이나 한국시를 통해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 시지 모밀꽃을 보고 나니까 저도 막 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곡을 하신 걸 전체 대충 생각하시면 몇 곡이나 되실까요? 한 200여 곡 될 것 같아요. 200여 곡. 200여 곡이면은 뭐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언제 다시 작곡 발표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제가 퇴직할 때에 2006년도에 또 한 번 퇴직 기념 겸사해서 작곡 발표를 3회째 이제 작곡 발표를 했어요. 이제 지금 80이시죠? 80이 되셨으니까 한번 전부 정리를 하실 겸 한번 하셔야죠.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또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겪으신 여러 아픔들이 또 재현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참 우리나라 서정 시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 아버님 정호승 시인의 모밀꽃 같은 시비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세워지기를 저희들도 염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그런 아버님에 대한 유업을 기리는 것과 정태준 선생님 그 200곡이 넘는 그 작곡 중에서 잘 간추리셔서 언제 좋은 작곡 발표회가 한번 있었으면 하는 그런 꿈도 꿔봅니다. 한번 그렇게 신경을 써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청주까지 와주셔서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죠.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